뉴스타트 3부 날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낮까지, 중부지방은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죠? 네, 출근길 남해안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보라색의 매우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완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북부와 남해안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충청과 호남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남해안은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남은 한 주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당분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밤새 전남 서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전남 진도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밤사이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 서남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새벽 6시 기준 완도와 진도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나 도로 침수, 하천, 범람 등 피해 신고 9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낙뢰 피해도 있었는데요. 섬 지역인 홍도에선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로 기상 관측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인명피해나 공공시설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자료를 보면 새벽 시간대 시간당 강수량은 진도 의신 103.5mm, 고흥 도화 85.5mm, 해남 78.1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진도 의신에는 누적 강수량 168.5mm, 해남 땅끝 127mm, 해남 북일 124mm, 고흥 도화 111mm 등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 여수,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등의 호우경보가, 보성, 거문도, 초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제주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북부 중산간, 또 제주도 남부 중산간, 제주도 동부에 한때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다음은 미 대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현지 시간 15일 열린 전당대회 첫날 대의원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인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SNS 계정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랜 숙고와 생각을 거쳤다며 벤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선인 벤스 의원은 불법 이민 차단, 기후위기 평가절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부분 견해를 같이 하는 의회 내 핵심 친트럼프 의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가지 범죄 혐의 중 하나인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형사 기소가 기각됐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총격에서 목숨을 건진 데 이어 유리한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모습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1급 비밀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서류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felony violations of our national security laws. 하지만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기각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소를 맡은 특검을 법무부가 임명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특검이 활동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가지 형사사건 가운데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을 모두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11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키를 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의장으로 선택한 인사인데요. 파월 의장은 피격 사건으로 미 대선 지평이 달라진 상황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인 2012년 미 연준 이사가 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재 자리에 지명됐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팬데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2020년 5월 금리를 올렸다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앞으로 2026년까지 정해진 의장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Any thought about staying through all the way through May 2026? You're going to do that? Yes.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일, 금리 조정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take political considerations into account. We don't put up a political filter on our decisions. 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2분기 경제 지표가 확신을 더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와 실업 수준 등 최근 통계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I would say we didn't gain any additional confidence in the first quarter, but the 3 readings in the second quarter, including the one from last week, do add somewhat to confidence.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3.0%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또 전월과 비교하면 0.1%가 떨어진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던 2020년 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첫 거래일 뉴욕 증시 주요 주가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10.82포인트 오른 4211.7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 5월 17일에 이어 지난주 4만 선을 다시 돌파하며 마감했고 이번에 사상 최고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87포인트 오른 5,631.2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4.12포인트 오른 18,472.5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 장중 최고 기록을 각각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에 트럼프 수혜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재개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민주당은 모레와 오는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법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세 번째 TV토론회에 나섭니다.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는 한동훈 후보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당정관계, 총선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선거 전 막판 주요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관련 언급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역사인식 논란이 도마에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또 강 후보자 처가가 연매출 8천억 원대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석천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과 소방대원 등 모두 1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빨간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은 까맣게 그을린 방 안으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석촌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에서 탄 냄새가 나가지고요. 제가 내다보니까 창문을 불이 엄청 타고 있더라고요. 연기도 많이 나고요. 호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도 차 위에도 유리 파편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 31명이 구조됐고 투숙객과 소방대원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님 남자 혼자인데 담배 피다가 아직 방법이 우리가 수익집도 있어가지고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분 만에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에선 달리던 택시가 전복돼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시간쯤 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선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40여 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관련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이번 사건 두고 경호 실패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개방된 옥상에 올라간 20살 단독 보험도 못 막나. 또 비밀 경호국의 수십 년 만에 가장 놀라운 실패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 SS의 경호 실패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불과 150m 거리 개방된 건물 옥상에서 조준 사격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사전에 막지 못했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심지어 총격범 크룩스가 경찰과 마주쳤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크룩스가 있던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손을 짚던 그 순간 크룩스가 총을 겨눴고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지붕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합니다. 사전 점검 부실로 궁지에 몰린 비밀 경호국, 의회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만큼 책임자 처벌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회복하자마자 공화당 전당대회 현장을 찾았죠. 본인의 말을 빌리면 터프한 전당대회 연설문을 버리고 다시 썼다고 합니다. 통합을 시도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살 시도의 총격이 가시기도 전에 공식 일정에 복귀한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연설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피격 이후에 통합을 강조하는 쪽으로 원고를 새로 쓴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을 고비를 넘긴 트럼프는 이렇게 통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연설자로는 당내 경선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초청됐습니다.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멈추기로 했고요. 네, 조금 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트럼프,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네, 어제 초복이었죠. 다들 삼계탕 드셨나요? 개 식용금지법이 통과된 뒤 처음 맞는 초복이었는데 그런데 예전 같진 않은가 봅니다. 보신탕 골목은 한산했고요. 또 서울에선 닭 추모 집회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보신각 앞입니다.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 한 달 동안 1억 마리가 넘게 도살되는 닭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개 식용금지에서 더 나아가서 공장식 축산을 끝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동대문구 경동시장으로 가볼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예약이 필수였던 보신탕 골목인데 개 식용금지법 이후엔 한산하는 모습입니다. 삼계탕이나 오리백숙 등으로 업종을 바꾼 식당이 많아서 이젠 서너 곳 정도만 남았습니다. 개 식용문화 사그라들고 공장식 축산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죠.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먹고 자란 닭이 과연 건강을 주는 음식이겠느냐는 시민의 말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기차표 과연 7만 원을 넘기게 될까요? 코레일이 운임을 10% 이상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보겠습니다. 코레일은 13년째 동결 중인 운임을 올려야 한다고 올해만 30번 이상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빚이 그 원인입니다. 지난해 부담한 이자 비용만 해도 3,619억 원이었는데요. 하루에 이자만 10억 가까이 내느라 운영이 빠듯하던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지나면서 코레일의 부채는 그야말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 부채는 20조 4천억 원, 3년 사이에 3조 원이 늘었습니다. 영업 손실은 줄어들었지만 영업 손실 대비 부채 비율은 76%로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줄인다고 해도 이자 비용 때문에 빚이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을 받으면서 코레일 사내 여론도 최악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장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와 협의할 사안이고 또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이 뒷목부터 잡고 병원 가는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의 치료비가 양방의 3.8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자세히 보시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병의원이 경상 환자에게 추가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치료비가 750만 원 넘게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침 맞고 부항 들어 병원에 수십 번씩 가는 겁니다. 한방 치료비가 크게 늘면서 한방과 양방 치료비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진단서를 계속 끊어주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문은 자동차 보험에 의존하는 일부 한방병원들의 문제가 곧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탈북민과 그 자녀들을 돕는 국제학교를 세워 아시아의 신들러라는 이름을 얻었던 목사가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40분 2심 판결을 받습니다. 1심은 목사 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재판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세 번째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허 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곧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2심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1심은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의 5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어서 파업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건 노조는 기흥과 평택 등 주요 반도체 사업장을 돌며 파업 홍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은 HBM 생산 라인 식단입니다. 하지만 집회 규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총파업 결의대회 때만 해도 노조 추산 4천에서 5천여 명이 참가했지만 지금은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을 볼모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회사 측도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노조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파업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도 나옵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부품 산업의 핵심인 만큼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항공력이라도 멈추게 되면은 그 라인에 있던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폐기라거나 아니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 참석차 인도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회장은 현지에서 임직원들과 만나 치열한 승부 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위기의식 속 당부의 말로 풀이됩니다. 치열한 승부, 근검승부 강조하셨는데 혹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파업 노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다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노사 모두 부담이 커지는 만큼 파업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트럼프 피격 사건의 여파가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까지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산업 경쟁력 촉진이나 경제를 위해서는 금리가 낮은 걸 선호하는 사람이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피격되고 나서는 사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저희가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 확률이 나오는데요. 네. 원래 한 25% 정도의 확률로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고 75% 내릴 거라고 9월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결할 가능성 제로로 갔고요. 0으로 갔고요. 예. 원래는 올해 그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2번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피격 사건이 있고 나서는 올해 3회 인하, 그러니까 9월에 내리고 11월에 내리고 12월에 내려서 올 말에 금리가 지금 5.5, 상단 기준 5.5에서 4.75까지 이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격 사건의 여파가 좀 많이 큰 듯합니다. 지금 당선 가능성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시면요. 되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보면 그 어쨌든 간에 재정정책 쪽에서 소득세 구간을 조금 단순화하고 하면서 소득세율을 좀 낮추고 법인세율도 좀 낮추겠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부양하겠다, 진작하겠다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생기는 문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죠. 그럼 그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의 일부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냐 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기고 있는 관세에다가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미국 국경을 넘는 수입품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매기고 나서 된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는
그 미국의 현재 즉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1년에 추산으로 300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저출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지금 1년에 대구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법 이민자들이 어쨌든 간에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불법 이민자라서 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싼 노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다시 당선이 되면 이 불법 이민자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내쫓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노동 시장에서도 노동 공급의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의 노동 비용이 상승하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호무역주의나 굉장히 자국 우선화하는 정책들이 이제 실현이 될 거라고 굉장히 점쳐지는데 지금 또 금융시장이 분주한 게 이 피격 사건 이후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뭐 달러 강세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정책이 조금 어불성설이 있는 게 금리는 좀 낮은 걸 선호하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금리가 다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생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달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 대통령의 정책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불확실성, 그 미국의 불확실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간에 또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코스피가 3,000선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주식시장보다는 트럼프 수혜주들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고립주의거든요.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려야 되고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럼 너네들은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국가별로 부국강병, 그러니까 자력 경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방위비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국방산업 관련된 주식들, 방산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금융에 대한 이 규제들은 좀 없어지는 게 좋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금융 주식들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저는 바이든 행정부를 요약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친환경 정부라는 말이 굉장히 요약을 하는 좋은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친환경 정부가 이제 다시 사라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다시 화석 에너지, 전통적인 에너지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주식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짚어본 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파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영향을 짚어봤는데 좀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제는 세 개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을 한 것도 뉴욕 지수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로 불확실성이 사라진 부분 하나는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이제는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진 부분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탄력을 받는 부분.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가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피격 사건 이후에 미국의 뭐 이름난 정재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일론 머스크이기도 한데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어제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저희 보통 그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약간 리버럴한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보면 정치관 혹은 지지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지지 선언을 하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트위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 구애를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의 주가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피격
당시에 사진 한 장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게 또 경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티셔츠로 제작이 됐다고요. 이 피격 사건이 있은 지 2시간 반 만에 네.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예. 유통이 되기 시작했고, 사실 굉장히 단시간 내에 몇천 장의 주문이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본다는 얘기처럼 네. 사실은 굉장히 이것을 또 사실은 저희가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피격을 당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행한 일이잖아요. 또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쪽도 한쪽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 대선 3,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최대 경제도시인 뭄바이 출장을 마치고 이제 어제 돌아왔습니다. 인도 시장까지 공들이면서 일각의 위기론에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은 중국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세계 최고의 인구 대국이 인도가 됐고요. 14억 명의 인구가 있고요. 이 중에서 사실 무선 통신 가입자 수가 11억 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도 경제가 지금 모디 총리가 3선을 얼마 전에 했는데 네. 인도 경제가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90년대나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조금 더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공략하고 있는 이 가전 시장, 특히 핸드폰 시장에서 굉장히 고급 핸드폰, 갤럭시 같은 고급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층, 중산층 이런 층들이 되게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라서 아무래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무선통신 가입자가 11억 명이면 굉장히 이제 소비자가 많다는 건데 결국 삼성전자도 모바일 시장과 관련해서 겨냥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 안에서 입지는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사실 인도 내에서 1위 가전 기업이 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예. 실제로 굉장히 뭐랄까요? 마켓 쉐어도 높을 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사실은 보아야 될 부분이 저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측면 말고도 하나 더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회계법인에서 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결과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라는 걸 뽑아달라는 것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반도체 수출국이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고급 인력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 그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 TSMC 같은 대만 회사로 자꾸 이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결국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인도라고 생각하면 이 IT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들. 그래서 예. 미국에서도 뭐 구글 같은 회사의 CEO도 사실 인도계이고 IT 관련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나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인도가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첨단 가전 에 있어서의 인재 수급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만큼 또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출장 중에 결혼식 일정에 좀 눈길을 끄는데요.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장남 장녀에 이어 세 번째 자녀 이제 결혼식도 참석을 한 건데 이게 한국인 기업인 중에서는 유일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결혼식 참석한 그 혼주께서는 사실은 인도 최대의 갑부시고요. 예. 전 세계 갑부 순위 지금 보니까 9위 정도까지 네. 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의 관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아들, 첫째 딸 결혼식도 지금 다 참석을 했고 여기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를 포함해서 아주 정말 화려합니다. 뭐 데이비드 베컴 같은 축구 스타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초대를 받았다, 유일하게 참석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뉴스가 될 만한 일이죠. 예, 이 결혼식에 1,380억 원이 들었다는 뉴스 소식까지 접하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굉장히 화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재계에서 굉장히 입지가 높잖아요. 이런 인더스트리와 함께 삼성전자가 어떤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인도 통신 사업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삼성이 저희는 이제 보통은 뭐 반도체나 통신 사업만 그러니까 핸드폰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인 가전 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가전 시장 자체도 고급 수요에 대한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인도는 향후에도 경제 성장률이 한동안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인구가 많은 나라. 그렇게 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저희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 시장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장. 그리고 최근에 뭐 인도로 중국에서 있던 기업들의 공장들이 막 이전하기도 있고 네. 생산 기조로서의 역할도 인도가 점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분절화가 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조금 빼야 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도는 생산 기조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두 가지 다 가진 시장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통업계에서 잇따라 대용량 음료를 내놓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오른 물가 부담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양이 더 많은 상품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내 한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용량이 1240ml로 일반 제품의 2.4배입니다. 말 그대로 초대형인데 가격은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커피값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대용량의 커피가 3,000원도 안 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편의점 대용량 커피 매출은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 편의점의 500ml 이상 커피 음료 매출 증가율은 11.9%로 일반 캔 제품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양이 더 많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대형 컵라면이나 더 큰 삼각김밥 등 앞서 출시된 대용량 상품 인기에 힘입어 유통업계가 음료도 대용량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여름철을 맞아 기존보다 용량을 50% 늘린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만에 100만 잔 넘게 팔렸습니다. 맥주 캔과 크기가 비슷한 콜라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양을 줄이더라도 가격을 확 낮춘 제품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용량이 너무 커서 좀 저에겐 부담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조금 작은 사이즈로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용량 제품이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가격 대비 품질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삼계탕 한 그릇이 10,000원이 훌쩍 넘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들은 모처럼 한 번 사 먹기도 빠듯한데요. 초복을 맞아 지역사회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과 삼계탕을 나누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 주방에서 정성 들여 삶은 삼계탕을 열심히 그릇에 담습니다. 보기만 해도 몸보신이 될 것 같은 야채죽도 장만하는 이의 사랑만큼 푹 고아집니다. 손님은 창녕 지역 어르신들과 다소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에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린 겁니다. 복날 사랑의 삼계탕은 지역 부녀회가 10여 년 동안 해받아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휴일에도 나와 미리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뜻있는 행사를 만들어주신 봉사단체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도 대접을 받은 사람들도 비록 삼계탕 한 그릇이지만 이를 통해 이웃의 정을 나눕니다. 오늘 초복날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이제 먹게 되어서 기분도 좋고 너무 건강하게 보양식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가 모여있는 도심 한복판 사회복지관에서도 맛있는 삼계탕 냄새가 가득합니다. 인근에 사는 6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이 삼계탕을 먹으며 기력을 충전했습니다. 결혼하며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세댁은 후식으로 연유 커피와 화채를 대접했습니다.
올해가 복지관 30주년 해라서 200분 정도 더 모아서 300분을 모시고 식사 준비하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초복이라서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고물가로 외식 한 끼도 쉽지 않은 요즘, 삼계탕 나눔 행사는 이웃사랑의 훈훈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 100일의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 동안 100일의 평균 환자 수가 80명에 머물렀지만 지난 6일 기준 올해 100일의 환자는 6,986명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0일의 신고 환자 2,173명을 분석한 결과 99.4%는 기침 증상이, 21.5%는 발작성 기침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영상사업부에서 14년간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9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 장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고압선 근로자들의 골수성 백혈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연구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장 씨의 직업 환경과 과로를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은 낮까지, 중부지방은 밤사이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아직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은데 남해안은 지금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위치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경남 남해안에도 낮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북부와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충청과 호남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맛비가 다시 내리면 더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날이 무척 무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청주 25.8도로 아침에도 후덥지근합니다.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남은 한 주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당분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한 비가 집중되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